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기륭화복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에게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재앙과 복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이 나이 먹고 세상을 살아보니 기륭화복이라는 말처럼 사람 인생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함께 존재하는 법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지고 나쁜 일이 가면 다시 좋은 일도 찾아온다는 얘기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살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버티다 보니 지금까지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는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한 행복도 비로소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고 예쁜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뜨개질을 한 물건들을 내다 팔고 있고 딸 부부가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용돈을 받아 살고 있죠. 제 딸은 현재 30대 중반의 여성이고 5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위를 만나 결혼했어요. 저희 사위는 정말 착하고 싹싹할 뿐만 아니라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서 제 마음에 쏙 들었죠. 무엇보다 성실해서 최소한 제 딸은 굶기며 살지 않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없이 사위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딸이 9살이 되던 해부터 저희는 2인 가족으로 살았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던 편이 아니라서 남의 집에 월세 조금 주고 제빵살이를 했었죠. 제일 싼 방으로 골라서 들어갔던 건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마저도 제대로 내지 못해 눈치를 봐야 했던 적이 많았어요. 하도 월세를 밀리다 보니 집주인이 참지 못해 재촉하는 일이 많았죠. 아유, 승희 엄마, 자꾸 이럴 거야? 아니, 나 언제까지 방에 쫓아와서 싫은 소리 해야 해. 월세 몇 푼이나 된다고 이걸 밀리냔 말이야. 죄송해요. 제가 이것저것 나갈 게 많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구해서 드릴게요. 아니, 아무리 사정이 안 좋다 해도 그렇지. 아니, 같은 집에 새빵살이 하면서 돈 빌리면 안 불편해? 지금까지는 승희 엄마 사정 딱하다 하고 봐줬는데 아니 정말 너무하네. 앞으로는 돈 밀리면 그냥 내쫓을 거야. 그렇게 알아. 네, 죄송합니다. 사실 딸이 옆에 있다 보니 티는 내지 않았지만 매달 받는 재촉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러나 제가 인생을 포기하게 되면 제 딸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불러만 준다면 어디든지 가서 일을 했죠. 우유랑 야구르트 배달 일부터 식당 설거지에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도 정말 허무하게 저희 집은 돈이 항상 부족했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받은 대출이 있다 보니 그것을 갚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딸은 매달 돈 때문에 허덕이는 저의 모습을 봐야 했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이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나가서 일자리 찾아볼게. 둘이 벌면 먹고 사는 게 조금 편해지잖아. 아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돈 문제를 왜 신경 써? 지금 공부가 중요해? 매달 월세 밀려서 집주인 아주머니 눈치 주시고 우리 당장 식비도 없어서 맨날 김치에 밥만 먹잖아. 그러니까 네가 돈 문제를 왜 걱정하냐고? 돈 문제는 엄마가 걱정하고 해결할 테니까 넌 앉아서 공부나 해. 남들처럼 과외도 못 받고 학원 하나 제대로 못 가는데 집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만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공부는 해서 뭐해?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붙는다고 해도 학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다 돈이야. 그냥 나는 형편에 맞게 일찍부터 일 시작한 게 맞아.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르바이트 할 거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취직부터 할 거야. 승희야, 너 진짜 엄마 속상하게 할래? 나는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거 허락 못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공부나 해. 그날 저와 딸은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되었죠. 딸은 집안 형편을 걱정하면서 무조건 돈부터 벌어야 한다고 우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한바탕 한 후 밖에 나와서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한창 꿈을 펼쳐도 모자랄 나이에 돈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나름 딸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해준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났죠. 부모로서 힘든 삶을 안겨준 것만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한참 동안 꺼이꺼이 울다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딸을 붙잡고 아르바이트는 절대 안 된다며 못을 박았어요. 물론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돈을 보태준다면 훨씬 형편이 좋아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딸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 입장에서 딸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자도 3대를 가고 가난도 3대를 이어간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더라도 딸만큼은 힘든 삶을 살기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공부를 시켜야겠다 생각을 했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교는 꼭 보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딸에게 돈을 벌어와도 절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면서 일부러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딸은 저의 말에 툴툴대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무사히 서울권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딸이 대학생이 된 후 저는 학비를 부담하기 위해 더 죽기 살기로 돈을 벌면서 살았어요. 워낙 학비가 비싸다 보니 여유가 안 될 때는 빚도 져야 했고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딸은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었죠. 또 회사에서 내주는 오피스텔로 들어가 살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취직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딸을 보며 너무 뿌듯했어요. 이제야 딸이 가난에서 벗어나 제대로 여유를 부리며 젊음을 즐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착한 저희 딸은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항상 본인 생활비만 떼놓고 모두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딸, 이번에도 월급 나한테 다 보낸 거야? 아니, 너 쓰고 싶은 곳에 쓰라니까 왜 자꾸 엄마한테 보내? 내 생활비 떼고 보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은 돈으로 생활비 해. 엄마도 돈 벌고 있다니까 왜 자꾸 보내? 정 쓸 곳이 없으면 차라리 모아.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나한테 다 보내. 처음에는 딸이 보내놓은 돈을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 거절도 해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집안 형편 뻔히 다 아는데 본인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면서 말을 안 들었죠. 결국 저는 그 돈을 받아 급할 때만 생활비에 조금 보태 쓰고 나머지는 딸을 위해 따로 적금을 들어놓았어요. 그렇게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어느 날 딸이 어떤 남자 한 명을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사위가 될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제 딸과 너무 잘 어울렸고 심성이 착한 게 너무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반대 없이 사위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고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되었죠. 워낙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저는 두 사람이 문제없이 잘 살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주 그러지는 못해도 시간이 날 때마다 신혼집에 찾아가 딸과 사위 얼굴도 보고 반찬도 가져다 주었죠.
사위도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을 때마다 딸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왔고 또 가끔씩은 여기저기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두 사람 결혼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사위가 너무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두 사람은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3번씩은 꼭 했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도 딸은 거의 매일 전화를 해왔기에 저에게 있어서 안부 전화 3번 받는 것은 그리 큰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과 사위의 전화가 잘 안 오더라고요. 점점 전화를 하는 횟수가 줄더니 어느 날은 아예 전화를 안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한 번은 며칠 내내 전화 연결이 한 통도 안 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엄마 전화라면 단번에 받을 애인데 아예 연결조차 안 되니 답답했어요. 결국 사위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예, 장모님, 윤서방입니다. 그래, 윤서방. 혹시 우리 승희 어디 외국이라도 나갔어?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돼?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저희가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날 때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그래? 그 전화 한 통 못 할 정도로 그렇게 바빠? 예,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아마 승희도 그래서 전화를 못 드린 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네. 윤서방도 몸 잘 챙기면서 일해. 별일 없다는 사위의 말에 일단 저는 알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쎄한 거예요. 며칠 새 꿈자리가 사납기도 하고 제가 워낙 촉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위 말만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부재중에 그렇게 찍혀있는데 전화 한 통 안 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버스표를 끊어 딸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딸 집에 찾아가 보니 저녁 10시가 넘는 시간이었죠. 많이 늦기는 했지만 저는 오히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 딸 얼굴이라도 보고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떨떨하고 놀란 표정으로 이 밤에 왜 오신 거냐고 물었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무작정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딸을 찾기 시작했어요. 승희야, 엄마 왔어. 집에 있으면 얼른 좀 나와봐.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승희 아직 회사에서 안 왔어요. 회사에서 안 온 거 맞아? 아니,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회사에서 안 왔다는 게 말이 돼? 오늘 회사 일이 많아서 야근한다고 했어요. 장모님, 무슨 일인데 이러세요? 그래? 그럼 나 오늘 승희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가겠네. 저는 그날 무조건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사위의 말도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 딸이 오기를 기다렸죠. 사위는 저의 단호함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혹시 전화가 오지 않아 그러는 거냐면서 본인이 딸에게 전화하라고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딸이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겠다며 고집을 부렸죠. 그러자 사위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사실 승희 집에 없어요. 오늘 안 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승희가 집에 없다니. 자네 혹시 내 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거야? 저는 사위의 말에 눈이 돌아가 곧장 멱살을 잡았고 당장 눈앞에 딸을 데리고 오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누가 봐도 사위가 무슨 짓이라도 한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자꾸 딸이 야근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제가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제서야 집에 없다고 털어놓는 게 수상했죠. 사위는 저의 추궁에 한참 동안 대답하기를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당장 얘기 안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내니까 결국
정신병원에 있다면서 털어놓았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멀쩡한 애가 정신병원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사위가 억지로 집어넣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잡고 있던 사위 멱살을 더 있는 힘껏 잡고 흔들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딸이 왜 그런 곳에 가 있어? 설마 네가 억지로 잡아넣은 거야? 네가 뭔데 내 귀한 딸을 그런 곳에 보내? 장모님, 제가 다 설명할게요. 일단 이것 좀 놔주세요. 못 놔. 네가 도망이라도 가면 내 딸을 어떻게 찾으려고 쉽게 놔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얼른 다 털어놔. 제가 억지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승희가 직접 결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병원을 알아보더니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사위의 말에 놀라서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륵 놓았죠. 사실 사위의 말을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딸과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싶어서 당장 병원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러나 사위는 어느 병원에 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가도 못 만난다고, 딸이 괜찮아지면 데리고 가줄 테니 일단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더더욱 사위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떤 엄마가 자식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저는 딸이 안전한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에 당장 병원 이름 말 못하냐고 난리를 쳤죠. 그러나 사위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병원에서 승희 경과가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면회 안 된다고 했어요. 의사가 직접 한 말이니까 보호자는 그대로 따라야 해요. 내 귀로 들은 거 아니니까 나는 그 말 못 믿어. 그러니까 당장 병원 이름 얘기해. 장모님, 승희 치료를 위해서는 저희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떻게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나? 나는 오늘 꼭 승희 만나고 가야겠으니까 빨리 병원 이름이나 얘기해. 장모님, 제가 면회 날짜 나오면 같이 가자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어차피 여기 계셔도 승희 얼굴 못 봐요. 사위는 끝까지 딸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병원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사위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사위는 입을 열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딸이 대체 왜 정신병원에 가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진정을 하고 사위에게 왜 정신병원에 보낸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죠. 그랬더니 사위는 굉장히 곤란해하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딸에게 가서 직접 들으라는 말만 했어요. 아무것도 얘기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이유를 들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제 딸이 있는 병원 이름을 이야기하라면서 우기기 시작했어요. 당장 딸 얼굴 못 보면 제 명예 못 살 것 같다면서요. 그랬더니 결국 사위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준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위와 함께 정신병원에 갔고 간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전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사위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설마 내가 자는 동안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요. 그런데 정말로 정신병원에 데려가는 걸 보고 사위가 진실만을 말한 거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딸을 보게 되었는데 딸은 갑자기 나타난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가 여길 어떻게... 설마 당신이 이야기한 거야? 내가 끝까지 비밀로 하랬잖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당신 연락이 안 된다면서 장모님이 집까지 찾아오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를 여길 데리고 오면 어떡해.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위 바가지를 박박 긁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딸에게 오겠다고 우긴 것은 저라면서 사위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딸,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멀쩡한 네가 왜 정신병원에 있어? 그게 엄마, 내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당분간 치료 좀 받으려고 들어와 있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딸은 사위에게 눈짓을 하면서 단순한 심리 불안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엄마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눈짓을 하고 있는 게 얘들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죠. 아무리 봐도 딸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사위를 붙잡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윤서방이 얘기해봐. 내 딸 정말로 심리 불안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게 맞아? 네, 심리 불안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확실해? 자네 아까 정신병원에 왜 들어간 거냐고 물었을 때 얘기 제대로 못했잖아. 단순한 심리 불안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나? 그건 승희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심리 불안 맞아요. 확실하지? 그럼 돌아가기 전에 의사 면담 좀 하자고 해라. 엄마인 내가 직접 승희 상태 물어봐야겠다. 아무래도 두 사람은 저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딸과 사위는 많이 당황한 듯 보이더군요. 저의 말에 딸은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했죠. 오늘 본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지 않아서 면담을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대충 상태는 알고 있지 않겠냐면서 돌아가는 길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서랍장에서 카메라 하나를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병원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뜬금없이 왜 카메라를 꺼내서 보여주나 싶었죠. 엄마, 나 여기 일부러 들어왔어. 이 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지 마. 알겠지? 나 여기 치료하러 들어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이 영상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엄마 충격 안 받을 테니까 얼른 틀어보기나 해.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영상이길래 재생하기도 전에 충격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불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딸 얼굴을 보니까 영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사람에게 정말 큰일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죠. 사위는 조심스럽게 카메라 재생 버튼을 눌렀고 저는 영상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딸이 술을 잔뜩 먹고 본인 가족들을 보러 가야겠다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영상을 보고 많이 놀라서 말까지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승희야, 이 영상 속에 보이는 저 여자 너 맞아? 응, 엄마. 저 사람이 나야. 나 여기 술 때문에 들어온 거야. 뭐라고? 너 술 잘 안 마시잖아. 네가 무슨 술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와? 미안해, 엄마.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제 딸이 술에 의존하게 되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위에게 제가 본 게 정말이냐고, 진짜로 제 딸이 술로 인해 병적인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들어온 게 맞는 거냐며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말하길 본인도 처음에는 그냥 술버릇이 나쁘구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화를 내고 아무리 말려보아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죠. 딸도 처음에는 본인이 무슨 술버릇이 있냐고 화를 내는 사위에게 맞서 싸웠는데 매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다음날 살펴보았는데 정말 사위 말대로 술을 마시고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다 했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딸은 술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병적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을 알아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적당한 곳을 골라 사위와 상의를 했다고 해요. 가만히 있다가는 조만간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 사위는 딸의 이야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딸을 존중해서 술 문제 그리고 우울증 등의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줬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펑펑 울 수밖에 없었죠. 딸이 이렇게 된 이유가 어릴 적에 받은 상처 때문이었거든요. 승희야,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르고 이 엄마가 되어서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의사 선생님도 치료 의지가 있으니까 금방 나을 수 있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맞아요, 장모님.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가 직접 치료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면 대체적으로 결과가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힘들어하는 딸의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엄마가 되어서 왜 먼저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죠. 그래서 딸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와 딸에게는 세상을 먼저 떠난 가족이 둘이나 있어요. 한 사람은 저희 남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둘째 딸이었죠. 제 남편은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나름 잘 나가서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나 봐요. 저희 딸이 8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한창 개발하고 있던 제품들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 개발 자금을 투자해줄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사면 초과에 빠진 남편은 빚을 져서 사업을 이어나가 보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출시한 제품들이 모두 반품이 되면서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집에 쫓아왔어요. 당연히 집은 비워줘야 했고 도망치듯 나온 저희 식구들은 불안에 떨며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에서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망한 후 본인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을 한다며 많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저도 힘들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힘들 사람은 남편인 것 같아서 다 괜찮다고 금방 지나갈 거라고 달래주었죠. 그러나 남편은 삶의 의지를 잃었던 것 같아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꺼냈어요. 여보, 나 이제 빚만 한가득인데 다시 일어서는 건 힘들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해? 당신 아직 젊고 망해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지금 식구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복도 찾아오는 거야.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남편의 이야기에 괜히 짠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남편 옆에 붙어서 위로도 해주고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의지를 불태우기도 했죠.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악화가 되었고 힘들어하던 남편은 결국 편지 한 장만 남겨놓고 스스로 세상을 등져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허무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악재는 겹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난 후 저는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식당에 나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연고 하나 없는 동네에 살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게다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잠시라도 아이들을 맡아달라며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해도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더라고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첫째 딸에게 둘째 딸을 맡긴 후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어린아이들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급하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경찰인데요. 혹시 김슬기 양 어머니 되시나요? 예,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유감입니다만 김슬기 양이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병원에 오셔서 신원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발 경찰이 잘못 알고 있기를 바랐는데 도착해보니 하늘이 무심하게도 저희 둘째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둘째 딸이 첫째 딸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손을 놓치게 되었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화물차랑 부딪히게 되면서 너무 멀리 날아가는 바람에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생겨난 게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부모 노릇을 잘 못해서 둘째 딸까지 잃게 된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들었죠. 아마도 그때 저희 첫째 딸이 마음을 많이 다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첫째 딸 원망을 좀 했거든요. 그때 손만 꽉 잡고 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모든 게 다 제 탓이지만 첫째 딸에게 투정 부리듯 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딸에게는 큰 상처가 된 것 같았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둘째 딸을 잃고 난 후에 너무 힘들어 삶을 놓으려고도 했었거든요. 지금만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최악의 엄마였네요. 그 당시엔 연속으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점점 지치게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생각을 할 때쯤 첫째 딸이 다가와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울며불며 엄마 왜 그러냐고 소리를 빽 지르는데 그때서야 저는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죠. 그 순간에 저 어린 것을 놓고 어떻게 가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성인이 되고 제 밥벌이를 할 때까지만 잘 살아보자 하면서 마음을 다 잡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 버티고 이틀 버티다 보니 60이 넘도록 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저는 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티를 내지 않기도 했었고 워낙 어렸을 때 일어난 일이라 당연히 잊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속상한 마음에 투정 부리듯 내뱉은 말이 화근이 되었던 거예요. 제 딸은 본인이 손을 놓쳐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것이었죠. 승희야, 어릴 때 일 기억하고 있었으면 얘기를 좀 해주지. 왜 혼자 아픈 걸 꾹꾹 눌러 담았어? 엄마도 남편과 딸을 잃고 나서 많이 힘들고 아팠잖아. 그래서 차마 힘든 티를 내지 못했어. 그래도 힘들면 얘기를 했어야지. 그랬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술이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먹으면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긴. 딸은 본인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느라 티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우울감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저 꾹 참았다고 했죠.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나서 술의 맛을 알아버리게 되니 먼저 떠난 아빠와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한두 잔씩 마시면서 속상함을 달랬다고 했어요. 그러나 술은 원래 마실수록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딸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취직 후에 오피스텔에서 혼자 나가 살면서 우울할 때마다 술을 찾아 마시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새에 과도하게 양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아서 마구 퍼마실 수가 없었고 나름대로 양을 조절했다고 했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고 제가 멀리 살아서 눈치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마시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조절을 하지 못하고 술 없이는 견디기 힘든 병적인 상태로 진전이 되었고요. 본인도 심각한 수준인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영상을 마주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정신병원도 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날 저는 딸과 껴안고 오열을 하면서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왜 딸의 마음을 한번 물어볼 생각 못했을까? 그리고 왜 둘째 딸이 세상을 떠난 것을 첫째 딸의 탓이라고 생각했을까? 정말 후회가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딸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사실 저도 딸이 심각하게 받아들일까봐 티는 안 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려왔기 때문이었죠. 가족 2명을 허무하게 잃었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 마음을 달랠 시간이 없이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어디 이야기할 곳도 없고 딸 앞에서는 티를 낼 수도 없으니 애써 밝은 척 살아가면서 찬장에 술을 숨겨두고 새벽마다 한두 잔씩 마신 후 잠을 자곤 했죠.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수십 년 이어졌고요. 그런데 제 딸도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저희 딸은 다 알고 있었더군요. 사실 나 말은 안 했는데 엄마가 매일 밤 술 마시는 거 알고 있었어. 뭐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잘 때 한두 잔씩 꺼내 마셨는데. 우리 집 그릇장에 맨날 숨겨두고 자기 전에 마셨잖아. 자다가 깨서 몇 번 봤어. 그랬구나. 엄마가 많이 미안해. 못 볼 걸 보여서. 저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저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은 미안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면서 제 손을 꾹 잡아주었죠. 그래도 저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원래 술을 끊지 못하고 병적인 상태까지 가는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옳은 판단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딸은 사위 덕분에 일찍 상태를 알게 되었고 치료 의지를 가지고 직접 병원을 알아보았다고 하니 그래도 조금 안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도 인생에 있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저희 2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던 사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장모님, 이번 기회에 장모님도 승희랑 같이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나도 치료를 받으라고? 다 늙어서 그런 치료 받으면 뭐해. 나는 우리 딸만 건강해지면 돼. 아니에요. 장모님도 장인어른이랑 처제 보내고 나서 수십 년 동안 우울증 앓고 술을 드셨다면서요. 이번 기회에 같이 치료 받으세요. 나까지 이번 치료 받으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윤서방 힘들어서 안 돼. 힘들긴요. 그리고 돈은 걱정 마세요. 저 그렇게 능력 없지 않아요. 그리고 승희도 장모님이랑 함께 치료받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치료 제안을 듣고 혹시나 사위에게 부담이 될까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딸은 같이 치료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딸이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치료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위는 오히려 잘 선택했다면서 저희 두 모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와 딸은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병원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정신병원 치료를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까지 다 털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술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항상 가지고 있던 죄책감들이 해결되면서 마음이 훨씬 후련해졌죠. 딸도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편하고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딸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밖으로 나오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과 둘째 딸에게 부끄럽지 않게 지금 삶에 최선을 다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두 사람을 데리러 온 사위는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태어나던 그날 봄이 오면 꽃놀이를 하러 가고 여름이 오면 바다를 가기로 약속했어요. 남편과 둘째 딸을 잃은 슬픔은 아마도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고 가야겠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 가족에게도 분명히 행복한 날이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하늘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희 첫째 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삶의 의지를 꺾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 보려고요.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애청자님들의 삶에도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만 가득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